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7세기 스페인 연극과 극작가 로페 데 베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우선 17세기 스페인 연극을 주도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극작가 로페 데 베가와 국민 연극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극작가 로페의 극적 철학이 철학과 그 극이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의 저서 신극작술 아르테 누에보 데 아세르 코메디아스를 개략적인 것과 핵심적인 사항들을 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당시에 그 스페인 연극이 상연되었던 노천극장 꼬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작가 로페 데 베가와 국민 연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학사의 길이 남을 가장 대표적인 문인들 중에 한 명인 스페인의 대문호 로페 데 베가의 원래 그 풀네임은 펠릭스 로페 데 베가 까르피오입니다. 이 작가는 1562년 11월 25일 마드리드에서 자수를 업으로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잡한 여자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젊어서부터 타고난 여성 편력가였던 로페는 1635년 8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수많은 여성들과 끊임없이 연문을 뿌렸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각종 불륜과 크고 작은 사건들과 함께 수많은 부침으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그의 문학작품들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다양성에 대한 자양분이 바로 이러한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이었음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문학사적으로 볼 때 로페는 돈키호테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시대 스페인 문학계의 또 다른 거장인 미겔 데 세르반테 사베드라와 함께 스페인 문학 전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로페의 문학은 스페인 문학의 황금 시대가 전개되었던 르네상스, 즉 16세기죠. 르네상스와 바로크 17세기죠. 이 두 시대의 미학적 조류가 형성되고 종합되는 연결고리였다고 할 수 있는데, 세르반테스가 소설의 근대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세계 문학사에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루어냈다고 한다면, 로페는 이와 동일한 성과를 연극을 비롯한 문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해낸 인물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페의 문학사적 업적은 무엇보다도 국민연극, 즉 테아트로 나시오날의 확립을 통한 연극의 대중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16세기까지의 그 소수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연극을 로페는 철저하게 대중의 기호에 맞는 극작을 통해서 대중화에 성공하였고, 따라서 로페 이후 스페인 연극은 비로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예술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로페에 의한 이러한 극적 쇄신의 이론적 바탕은 그의 극이론서인 신극작술, 즉 아르테 누에보 데 아세르 코메디아스에 집약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극작술을 통한 연극의 대중화 이후 스페인 연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일성 원칙의 파기, 2시간 정도의 공연 시간과 3천행 정도 분량의 3막 연극의 정착, 그 다음에 그라시오소라고 하는 그 익살꾼의 역할 증대 등등 형식상에 있어서 실로 파격적인 혁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로페는 이와 같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극적 쇄신을 이루었지만, 영국 작품들에서 보이는 그의 신념과 가치관은 스페인의 오랜 전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즉 로페는 자신의 수많은 희곡 작품들 안에 스페인의 모든 유형의 인간상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용해시켜 이를 연극 무대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역사적 혹은 동시대적 주제나 사건, 이데올로기 또는 인물들 중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방대한 로페의 극작품망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결코 당시의 가치관과 대립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시의 스페인인들이 느꼈던 바를 절묘하게 표현해서 이를 연극이라는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들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졌던 17세기 초 당시 스페인의 위태롭고 처절했던 모습과 이를 타파하기 위한 영웅적 몸부림들을 가장 적절하고 명확하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로페 데 베가라는 극작가가 제대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서양 연극사에서는 셰익스피어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정말 문학사적, 연극사적으로 서양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극작가로 평가되는 인물이 바로 이 스페인의 17세기 극작가 로페 데 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이 로페 데 베가는 셰익스피어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보다 조금 한 20년 정도? 그 정도 좀, 15년에서 20년? 그 정도 이제 늦게,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아무튼,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스페인에서는 로페 데 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로페 데 베가의 그 연극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로페 데 베가의 그 신극작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극작술은 국민연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극을 통한 로페의 성공적인 극혁신 이 운동은 이 신극작술이라는 로페의 교훈적 시작품에 기술되어 있는 연극 관련 각종 주장들을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극에 담긴 로페의 사상적,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신극작술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극작술은 1609년에 출판된 서정시집 안에 수록됨으로써 처음으로 그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었는데 총 389행으로 된 그리 길지 않은 이 글은 크게 서문, 그러니까 1행부터 48행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서문, 그 다음에 연극과 새로운 극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과 주장, 이것은 49행부터 361행까지, 그리고 맺는 말 362행부터 389행까지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신극작술은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로페가 발표한 그 시의 형태, 정형시의 형태를 띤 글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봐요. 아무튼 이 세 부분을 통해서 반영되어 있는 로페의 연극과 관련된 사상과 그의 제반 이론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지금 제가 이 화면에 그 지금 제가 나타내고 있는 요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신극작술의 핵심 사상인 구스토 이퀄 후스토라는 거.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일성 원칙에 대한 로페의 견해. 그 다음에 연극의 바람직한 분할과 그 분량, 그리고 이에 따른 소요 시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신극작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신극작술에는 이 세 가지 측면 이외에 여러 가지 뭐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지금 이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극작술의 핵심 사상인 구스토 이퀄 후스토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페는 극작가란 관객이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실제로 연극의 창작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그는 이러한 취지의 언급을 신극작술의 곳곳에서 실행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로페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극작술의 45행에서 4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대중의 찬사를 받기 위해 고안된 예술에 의해 작품을 쓴다. 왜냐하면 관람료를 지불하는 건 대중이고 따라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연극에 대한 로페의 핵심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의 극창작의 근본 목적이 대중의 기호에 부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구스토, 즉 대중의 기호 이퀄 후스토, 당연한 일이라는 등식, 즉 당연한 것은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원어로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신극작술에 이거에 대해서 es justo darle gus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구스토는 대중의 기호고 후스토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대중에게 기호를 주는 것은 이러한 논리가 이제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로페 시대의 하나의 연극 작품이 무대에서 상연될 때 그 연극을 창작한 극작가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어쩌다가 운 좋게 극장에 한번 들른 왕 또는 그들의 신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귀빈석에서 편안히 앉아서 지금부터 연극이 자신을 얼마나 즐겁게 해줄지 기대하던 귀족들도 역시 아니었고 또 여성 전용석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 여성 전용석에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조용히 연극을 감상하던 여성들도 아니었습니다. 극작가가 가장 마음을 졸이면서 신경을 썼던 것은 다름 아닌 당시 녹청극장인 꼬랄의 입석을 가득 메운 서민 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연극을 보면서 야유의 휘파람을 부느냐 아니면 감동의 환호를 보냈느냐에 따라 그 연극의 성공 여부가 결정적으로 판가름 났기 때문입니다. 로페는 바로 이와 같은 대중의 호응이 지닌 중요성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신극작술 핵심 사상 구스토 이퀄 후스토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일성 원칙 이것과 로페의 견해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3단일성 원칙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뭐냐면은 장소의 일치, 그 다음에 시간의 일치, 그 다음에 행동의 일치. 뭐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일성 원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다 얘기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추종자들이 약간 좀 창작을 해가지고 갖다 붙인 거죠. 갖다 붙여가지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얘기한 것은 시간에 대한 것만 얘기했고 장소라든지 그러니까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사건 이런 건 얘기했죠. 근데 장소의 일치 이런 거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그 이태리의 아리스토텔레스 추종자들이 미루어 짐작 추정을 해가지고 갖다 붙인 거죠. 아무튼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 3단일성의 원칙은 극작가들에게는 하나의 고전 규범으로 통했고 스페인에서는 비록 절대적인 극작법으로까지는 여겨지지 않았지만 로페 이전만 해도 세르반테스 등을 비롯한 적지 않은 작가들과 실제 당시에 상영됐던 연극들 중에 이 규범을 지키려고 애쓴 경우가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로페는 신극작수를 통해서 이 3단일성 원칙에 대해 대충 넘어가지 않고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에 관해서 연극은 하나의 행위를 가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이야기는 에피소드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것들이 삽입돼서 처음의 의도로부터 멀어져서도 안 되며 중요한 요소를 제거해서 이야기의 전체적 결합을 망가뜨려서도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조언한 대로 하루라는 시간 안에 사건을 모두 종결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작가가 많은 세월에 대한 묘사가 필요한 하나의 거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만 아니라면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극적 사건을 종결지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행동이나 사건의 단일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고 있지만 시간의 단일성은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장소의 단일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페는 아예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죠? 이상과 같은 로페의 주장을 토대로 본다면 로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일성 원칙은 좀 뭐랄까요 이미 이제 유행에 지나간 굳이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물론 이제 사건의 단일성, 행동의 단일성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그런 견해를 명확하게 이 신작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신극작술에 나타나 있는 얘기 중에 연극의 바람직한 분할과 분량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베가 신극작술의 211행에서 245행과 그 다음에 298행에서 301행 그리고 338행에서 340행 사이에서 전개된 내용에 따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연극의 이제 바람직한 이 분할과 분량 그리고 이에 따른 소요 시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롯베는 한 연극 작품이 예전에는 4막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보다는 3막으로 구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보면 15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스페인 연극에서는 4막 연극이 이제 주를 이루었고 그 이전에는 5막 연극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롯베 데 베가 시대에 이르러서 3막으로 정착된 것인데 주지하다시피 이 3막의 구조는 갈등의 발생, 갈등의 전개, 갈등의 해결이라는 3단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롯베의 주장을 토대로 이후 이제 스페인의 그 국민연극, 대중화된 국민연극은 막마다 대략 1000행의 대사를 포함한 총 3000행 안팎의 분량을 지닌 3막 연극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막간극, 그 다음 엔트레메스라고 얘기하는 막간극, 그 다음에 바일레라고 하는 춤, 그리고 디프리를 포함한 여기서 디프리라는 것은 이제 그 모히간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 연극이 어떤 거다라고 제일 연극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빌밀, 그러니까 약간의 그 힌트를 주는 그러한 노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로아라고 합니다. 로아. 이렇게 해가지고 롯베 시대 때 이제 하나의 연극 작품이 상연하는 순서가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됐어요. 제일 먼저 로아로 시작을 하고 로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1막이 시작이 되고 1막이 끝나면 아까 얘기한 막간극 엔트레메스를 하고 엔트레메스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2막이 상연되고 2막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또 바일레라고 하는 춤을 선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막이 이제 상연이 되고 3막이 다 끝난 다음에는 아까 모히간가라고 했던 그 뒷부리 축제 이렇게 즉 로아 1막, 막간극, 2막, 춤, 3막, 뒷부리 요러한 그 순서가 딱 롯베 때 정착이 되었던 거예요. 또한 이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대략 2시간 또는 2시간을 약간 넘는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신극작술을 롯베의 신극작술에서 롯베가 주장하는 바들을 통해서 이 국민연극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연극의 야외 무대였던 노천극장 꼬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베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뤄냈던 국민연극의 성공의 이면에는 당시의 연극이 상영되었던 일종의 노천극장인 꼬랄의 지대한 역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꼬랄의 직접적인 유래는 대도시들 주변에서 연극이 상연되었던 커다란 홀이나 마당이었습니다. 이러한 뜰이나 마당에서 공연되었던 연극이 롯베 시대에 이르러 점차 발전하여 많은 관객들로 붐비게 되니까 임시 무대를 고정 무대로 개조하고 계단 형태의 좌석들, 여선 전용석 등등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점차 그 모습이 온전한 극장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극장의 좌석 종류는 꽤 다양했고 사회적 신분별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의 등급은 확연하게 3가지로 크게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대중석, 즉 로칼리다데스 포플라레스, 그 다음에 지식인 성직사석, 성직자들은 뭐 이제 사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건 로칼리다데스 파라 독도스라고 되어 있고, 귀빈석, 로칼리다데스 디스팅기다스 이 오피시알레스라고 되어 있는 귀빈석. 이것이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이 3가지 등급 안에서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부적인 등급으로 다시 나누어졌었습니다. 이들 좌석들 중에서 파티오, 그라다스, 방코스, 까수엘라라고 불리는 4가지 형태의 좌석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의 대중석들이었는데 우선 마당을 뜻하는 파티오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대로 무대의 정면 앞쪽에 가장 넓은 공터에 있는 입석을 말하며 특히 이 파티오에서 서서 연극을 공연하던 사람들을 모스케테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라다스 역시 단어의 의미대로 계단 형태의 좌석들을 뜻하는데 파티오의 둘레에 위치하였으며 주로 수공예 업자나 기술자들이 이 좌석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벤치를 의미하는 방코스는 말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연극을 보는 곳으로 무대 바로 아래 정면, 즉 입석인 파티오의 앞에 위치하였고, 마지막으로 까수엘라는 다른 관객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일종의 복도의 형태를 띤 여성 전용 좌석이었으며, 이 까수엘라와 다른 좌석들과는 서로 단절되어 있었고, 이 여성 전용석 안에서는 신분상의 상하 구분 없이 그냥 여성들끼리 한데 섞여서 연극을 관람하였습니다. 즉 당시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까수엘라라는 높은 곳에서 몸을 숨기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연극을 관람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극작가들은 이 네 가지의 저렴한 좌석들, 특히 파티오의 모스케테로스, 입석이죠. 이 모스케테로스가 보내는 반응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연극의 성패 여부가 이들의 야유와 환호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식인 성직자석에는 말 그대로 시인이나 교회의 사제 같은 부류의 관객들이 이용하였는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들의 좌석을 다락방을 의미하는 데스파네스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이 좌석은 다른 종류의 좌석들에 비해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연극에서 중요한 신화적 암시가 나오거나 어렵고 현학적인 인용을 할 때에는 그들을 향해 하는 경우가 많았었으므로 그 중요도는 결코 낮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꼬랄에서 가장 비싼 좌석은 아포센토스, 레하스, 셀로시아스라 불리는 일종의 칸막이로 된 독립적인 좌석들인데, 이태리식 오페라 극장의 칸막이 좌석들과 매우 흡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좌석들은 주로 고귀한 신분의 귀족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고, 이 좌석들 중 일부는 국가나 시의 고위 관료들만을 위해 따로 마련된 것이었는데, 왕도 연극을 관람할 때는 이 좌석을 이용하였습니다. 관람료는 가장 싼 파티오의 경우 일반 서민들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쌌으며, 그 덕분에 인기 있는 연극의 파티오는 항상 대중들로 꽉 찰 수가 있었습니다. 귀빈석과 파티오의 가격 차이는 12배가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지불하는 방식은 파티오의 경우만 극장에 입장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관람료를 지불하고 입장하였고, 그 외의 좌석에 입장하는 관객들은 극장에 입장할 때는 그냥 통과하고 원하는 좌석에 앉은 다음에 그 좌석에 해당되는 관람료를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한 꼬라를 직접 한번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여기 데스파네스, 아포센토스 뭐 이런 게 나왔고, 그라다스 뭐 여기 이 그라다스가 이런 것들이고, 요거죠. 그라다스 요거 이제 층층이 되어 있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루네타 또는 방코는 요 앞에 이제 방코는 맞아 벤치죠, 벤치. 여기 이제 바로 무대 바로 앞에서 이제 앉아서 보는 게 있고, 모스케테로스라고 했는 여기가 바로 이제 파티오 입석입니다. 여기가 가장 서민들이 바글바글대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연극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객들이 모여 있는 입석으로 보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까스웰라, 여기가 바로 여성 전용석입니다. 여기가 이제 무대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또 다른 이제 아포센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가수엘라, 방코, 그라다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게 이제 17세기 당시에 이제 전형적인 노천극장이고,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림으로서 실제로 이제 연극이 상연됐던 것을 그림으로 나타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뭐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모스케테로스, 즉 파티오의 입석들이고,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것들이 방코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것도 이제 연극을 상연하던 그림이고,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노천극장을 재현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 실제로 여기가 무대고 이렇게 돼 있고, 네, 됐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